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에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반면에 우리나라로 많은 돈이 쏠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되게 좋은 현상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 문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숟가락 신년기입니다. 지난 ETF 시간에 제가 두 종목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이 운용을 하고 있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와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ETF를 같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2024년 1월 16일 현재 그 일주일 전에 제가 다 매도를 했거든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좀 먹었습니다. 두 종목 매매가에 대한 그 추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시죠. 화면 좌측에 보시면 제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를 투자했을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의 그 가격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1월부터 사실 주식시장 랠리가 있었고요. 특히 매입한 주의 그 일요일, 그러니까 2023년 11월 6일 날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급등한 부분도 영향을 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2차 배터리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충분한 이익을 향유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채권금리 역시 지난 이제 10월 중순에 5%를 깼죠.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치고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금리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매수를 했던 작년 10월 27일 기준부터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결국 ETF는 제가 뭐라 그랬죠? 채권 가격과 금리는 서로 반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권 가격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뉴스에서 금리 인상 얘기를 많이 했었죠. 금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이냐가 사실 작년 하반기, 특히 3분기까지의 그 토픽이었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토픽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특히 이 금리를 얘기할 때 항상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 얘기는 좀 비중이 덜할까요? 미국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중요한 걸까요?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금리란? 그리고 기준금리와 예적금 금리, 그리고 대출금리의 차이는 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리라는 것은 뭔가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금리라는 의미가 일종의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금리는 갚아야 될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얹어서 줘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이나 대출과 같은 채무증권과 관련한 금리를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주식,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에서 나오는 금리를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책금리인데요. 짧게는 하루, 아무리 길어도 한 7일 정도 되는 초단기 금리를 일컫는 말이죠.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금리를 토대로 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정하게 되는데요. 은행은 고객들로 받은 예금으로 기업 등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 영업을 하는 것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맡기는 대가로 은행은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예금금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예금과 적금에 대한 예치에 대한 대가로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요. 반면에 은행은 이 예금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대출을 주는 거죠. 그 여기서 발생하는 대출금리는 당연히 예금금리보다 높겠죠. 이 은행들은 그래서 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우리가 이거를 예대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대마진이 크면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받은 질문은 콜금리, RP금리,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등 금리가 많은 것 같던데 이들의 차이는 뭔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상품과 만기에 따라 그 금리의 종류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콜금리는 금융기관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요. 돈이 좀 남는 금융기관이 돈이 모자란 기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상당히 초단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금리를 하면 그 만기가 1일입니다. RP라는 거는 우리가 환매 조건부 매입 또는 환매 조건부 매도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 또는 신용상태가 우량한 공사채들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매입 매도 거래와 같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 매도라는 단어가 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그야말로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정부채입니다. 사실은 이런 장기금리, 10년 금리는 미국의 벤치마크가 되는 금리인데요. 콜금리나 또 RP금리 같이 만기가 짧아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 금리가 거의 100% 영향을 받고 형성되는 금리가 있는가 하면 이 미국채 10년 같이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성장률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왜 우리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관심을 갖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말하는 연방준비위원회 기준금리를 0%, 즉 제로금리에서 최대 5.5%까지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 미국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게 과연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데요. 미국의 금리를 우리가 흔히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를 종속변수라고 한번 말을 하죠.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국 금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달러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 기축통화라고 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자유자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달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대비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의 가치 비율을 우리가 흔히 환율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라고도 하죠. 공교롭게도 이 통화 가치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연준은 연방준비위원회의 주말입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주요 금융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그대로 놔둔다는 가정입니다. 미국에 돈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구하려면 그만큼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물건을 살 때도 물건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되고 그것이 가격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 값이 비싸게 지게 됩니다. 그것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게 되고 뭐가 데자뷰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IMF 금융위기가 왔었죠. 우리나라 정부가 결제해야 할 달러 보유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덩달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 어떨까요? 미국에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반면에 우리나라로 많은 돈이 쏠릴 것 같아요. 언뜻 들어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되게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 문제죠. 흔히들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합니다.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환율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죠? 현대에서 만들고 있는 소나타라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4천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었어요.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였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확 낮춰갖고 미국 달러 가격이 많이 싸진 겁니다. 그 즉슨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고 그것이 2,000원에서 드라마틱하게 1,000원으로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팔리는 소나타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 4천만 원에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었을 때는 2,000을 나누면 되니까 예전에는 소나타를 2만 불에 살 수가 있었어요. 1,000원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서 졸지에 2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된 겁니다. 똑같은 소나타인데 2만 달러에 사겠습니까? 4만 달러에 사겠습니까? 당연히 2만 달러였을 때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렇듯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고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일어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수출길이 막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에도 우리 중앙은행도 역시 기준금리를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준금리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두 가지의 고유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반드시 컴플리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책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미션은 바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또 격리,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습니다.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풉니다. 경제활동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조기에 금융 붕괴를 막을 수가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뛰고 위험자산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죠. 자,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회수가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물가가 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연 물가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혈안인가?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를 한번 가보죠. 물가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나라라고 뉴스에 항상 나오는데요. 아침에 빵이 1,000원이었는데 저녁이 되면 10,000원이 되는 나라입니다. 아니, 아침에 빵이 1,000원이었는데 저녁에 10,000원이 되면 같은 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천인공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빵을 제대로 못 사 먹게 되고 결국 경제 파탄의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물가를 잡기의 혈안인데, 그러면 물가는 과연 왜 오르느냐? 깨끗한 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회가 발전하고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이 환경오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생수라는 개념이 생기고 생수의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0원이었다가 200원이었다가 500원이었다가 1,000원.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물건이 귀해져서 그런 경우입니다. 찍어내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제값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결국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은 이 돈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 계좌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그래프는 미국 연준이 지난 5년 동안에 시행했던 기준금리의 흐름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 주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개인, 그리고 기업을 들 수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 가장 돈을 많이 빌리는 경우가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지불해야 될 금융비용, 즉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는 거고요. 이 기업들은 보통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공장 신축, 이러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꿔야 되는데, 이런 돈을 꿔야 될 때 내야 되는 이자가 역시 많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돈을 빌려야 되는 주체는 내가 정말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돈을 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제때 투자하지 못하고 집을 사야 할 때 제때 집을 못 사니까 결국 기업 이윤도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윤과 집값이 떨어지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이것은 고스란히 개인의 경제 활동과도 영향을 줘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물가도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금융기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또 금융기관에게 빨려 들어간 돈이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급준비금으로 다시 예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중에 대출을 주느니 차라리 안전하게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자, 이런 현상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금리를 다시 내리려고 하는 거죠?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지난 3개월 동안의 S&P 그래프는 매우 다이내믹하게 움직였는데요. 10월 중순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역시 상당한 상승을 보인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나치게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있는 돈이 다 빨아들여져서 내가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사람을 잘라내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소비가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기업들은 파산을 하게 되고 개인들도 채무 불이행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더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던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되기 2년 전까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앙은행은 어느 정도 물가를 잡고 경기가 둔화 사이클로 접어들었을 즈음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차입 비용을 내리고 시장에 자연스럽게 돈을 푸는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돈이 자연스럽게 풀리고요. 그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차입이 늘어나고 또 그 차입을 투자로 연결하는 그런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동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이 상승을 하는 이유입니다. 금리의 개념, 그리고 금리의 종류.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라가지? 즉 미국과 한국의 금리 관계. 마지막으로는 통화정책상의 기준금리를 왜 올리고 그리고 왜 내리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리 인하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투자 상품에 대해 제가 한번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